네, 다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다스가 누구 거냐는 실소유주 찾기가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어제는 검찰이 회사 돈 12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다스의 말단 여직원이 사장에게 직접 결제를 받아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는데요. 당시 보고의 정점에 있었던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은 일본에서 귀국해서 지금 출국 금지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정치사회 이슈 이동우 YTN 선임 기자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다스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지금 내부 진술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YTN 지금 단독 보도부터 좀 전해드리면 자금 관리를 했던 경리팀장이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내가 경리팀장인데 지난번에 그 정호영 특검 때 이 120억 원 비자금 관련한 것이 이제 말단 직원의 어떤 단독 일탈이다 이런 그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말단 직원이 나를 거치지 않고 어떤 이런 결제를 사장에게 직접 결제를 받았다. 자,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죠. 최동영 당시 경리팀장이 이제 오늘 이제 검찰에서 이제 진술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YTN 이제 특종을 했던 것인데요. 그 당시에 어쨌든 본인 경리팀장이었던 최동영 씨를 통해서만 뭐 결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인을 건너뛰고 바로 그 당시에 이제 그 다스의 권승호 전무나 김성우 사장과 직거래를 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게 이제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일이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권승호 전무나 이제 김성우 당시 사장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현대건설에 있던 이 두 사람을 발탁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측근이군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최측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비자금 120억 원을 만든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2007년에 2008년에 있었던 정호영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실 수사를 했던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호영 특검에 대한 수사도 지금 이제 검찰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하여튼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예. 근데 사실 2008년 정호영 특검에서 이런 뭐 말단 직원이 비자금을 관리했다 이 얘기 나왔을 때부터 이게 사실 120억 원 굉장히 큰 돈인데 말단 직원이 관리할 수 있을까 이게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가다 보니까 당시에도 좀 의혹이 있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말이 많았죠. 그래서 120억 원을 말단 경리 직원이 이걸 횡령을 했다.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120억을 횡령했다고 한다면 그 말단 직원은 지금 회사에 사실은 없어야죠. 해고를 시켜야 하는 게 맞고 그렇죠. 아니면 회사 차원에서 고소를 해서 처벌받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제 말단 직원이 120원을 횡령했다고 볼 수 없다는 그런 뭐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스와 관련해서 왜 실소유주가 이렇게 중요하느냐? 그건 지금 법적인 면에서는 지금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120억 원을 횡령했잖아요. 그럼 횡령하면 그걸 비자금을 마련했으면 뭐 명목상 사정이 있을 거고 실소유주가 있을 거라 하면 그 비자금 120억 원에 대한 횡령에 대한 책임은 실소유주가 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스의 실소유주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가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이 굉장히 지금 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대통령 재직 당시에 스위스 계좌에서 140억을 갖다가 환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만약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하면 왜 청와대까지 동원해서 LA 총영사까지 동원해서 이 돈을 다스를 회수하게 만들었느냐 이제 거기에 관한 문건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부분 그러면 대통령이 어떤 압력을 가해서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 돈을 다시 다스로 가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본인이 실소유주일 가능성이 크고 거기서 대통령에서 이제 직권남용을 했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떤 범죄 성립의 여부에 있어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MB가 어떤 처벌을 받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특검 조사까지 과거 했었는데 의혹은 하나도 지금 풀리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직접 결제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 김성우 전 사장이요. 일본 갔다가 지금 들어온 걸로 알려져 있는데 검찰이 지금 출국 금지를 내린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이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일본으로 출국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한국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일단 출국 금지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김성우 전 사장이 이제 상당 부분 뭐 진실을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최측근이었고, 그리고 비자금 뭐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경리팀 말단 직원인 이제 조모 씨하고 핵심적으로 이 120억 원의 비자금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김성우 전 사장이 이제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할 것인지 뭐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데 네. 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김성우 전 사장의 그 이 검찰 조사가 이번 그 이 검찰 조사에 상당히 중요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어떤 키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예. 예상이 됩니다. 지금 또 하나 진술 가운데서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이 총무 차장의 증언인데요. 다스 본사가 이제 경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가 경주를 방문할 때마다 항공권이라든가 숙박권 이걸 이제 다스에서 예약을 하고 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지금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예. 뭐 당연히 경주 골프치러 갈 수 있죠. 그런데 올 때는 이제 다스를 방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다 오면은 내부에서 이제 왕 회장이 왔다고 그래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된 뭐 접대랄지 그런 것은 전부 다 법인카드를 했다는 겁니다. 특히 예. 다스 골프장, 법인카드로요? 그렇죠. 골프장이랄지 아니면 뭐 항공권도 VIP로 반드시 예약을 했고 그걸 만약에 못하게 되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많이 꾸지람을 들었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아이고, 사실은 예. 법인카드를 뭐 이명박 전 대통령에서 사용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만약에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관계가 한다면. 없다고 하면 그렇죠. 예, 혼낼 이유도 없고요. 그런데 다스에 경주에 있는 다스에 올 때 모든 직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왕 회장이라고 다 불렀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렇게 불러야지 왕 회장으로 불렀다는 자체는 내부에서도 실소유주라는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그런 의혹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사실은 경리팀장이랄지 총무차장 이런 사람들이 다스에서 가장 핵심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냐 아니냐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내부에서 가장 핵심 인물들이 그런 진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 예. 검찰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관련된 댓글 사건이랄지 그다음에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관련된 뭐 사이버 사령부 댓글 사건보다도 훨씬 더 다스의 사건의 실소유주를 찾는 것이 수사에서는 더 훨씬 쉽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진술이 워낙 많을 뿐만 아니라 예. 이제 계좌 추적이랄지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수사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검찰 수사도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진술 말고도 다스 실소유주를 좀 의심할 만한 이런 문건들도 최근에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최근 이제 여러 가지 문건을 보면 예. 이제 청와대 측에서 이제 만든 것으로 보이는 것인데 청와대에서 만들어서 이제 다스 쪽으로 내려보는 뭐 그런 문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인 김재정 씨가 이제 예. 이 최대 주주로 있었다가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부인이 이제 권영미 씨가 이제 상속을 받게 되는데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상속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던 부분과 관련해서 예. 청와대가 이제 다스에 이제 그 방안을 제시하는 뭐 그런 청와대가. 종류의 이제 문건이 이제 나왔다는 건데 그 문건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그 권영미 씨가 이제 자기 그 다스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그 상속세를 내는 것이 이제 가장 본인에게 유리한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본인에게 가장 불리한 방식인 다스의 주식을 이제 예. 상속세를 물납을 하는 이제 그런 그 결정을 내리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물납을 하게 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그 이런 아직 그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저평가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본인에게는 불리한 것이고 네. 그리고 또 그 일부 주식을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든 청계재단에 또 그 기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이거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거는 이 석연치 않은 그 김재정 부분이 있는 씨나 거죠. 아니면 권영미 씨가 이 본인의 실제 그 주인이 아닌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의혹일 수밖에 예.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태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한 어떤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청와대 쪽에서 오히려 다스 쪽에 해줬다는 뭐 그런 문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냐 뭐 그런 의혹이 강하게 일 수밖에 없는 예, 뭐 그러니까 그런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이제 문서 곳곳에서도 들어있다 이런 얘기인데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이 다스 관련한 문건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특히 두 가지 문건을 좀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것들인지 좀 들어보시죠. 두 개의 문건을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2008년에 작성된 소위 다스 스위스 계좌에서 140억이 풀려서 돌려간 그거와 관련된 문건이 하나 있고요. 청와대 또 하나는 2010년에 작성된 문건으로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 김재정 씨가 이제 2대 주주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사망함으로써 그 미망인이 이제 상속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다스라는 회사가 잘 나가는 회사인데 상속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1,000억대의 재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스라는 주식을 물납을 하거든요. 상속세를. 네. 그거와 관련된 문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문건도 역시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가 주도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인데요. 네. 일단 두 가지 문건. 하나는 조금 전 이동우 기자가 짚어준 그 김재정 씨의 부인 권영미 씨가 네. 상속세를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돈으로 내는 게 훨씬 유리한데 왜 물납을 했는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2008년에 작성된 다스 스위스 계좌에서 140억 원이 풀려서 돌아간 이 부분에 이제 문건 두 가지를 지금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먼저 상속세와 관련된 문건에 있어서는 사실 상속을 받으면 말이죠. 세금이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상속세를 가장 절세를 하면서도 상속을 받을까 이제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참여연대를 비롯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한 거에 의하면은 그 상속세와 관련된 시나리오 중에서 제일 불리한 그런 시나리오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상속인의 입장에서 선택한 게 아니고 다스 아니면 적어도 다스의 실소유자의 입장에서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담보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다스로부터 현금 배당이 나오면 이제 그걸로 받는 방법. 아무래도 앞으로 주식 가치가 더 상승할 그런 그렇죠.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되면 상속인이 다스의 어떤 그 지분을 가지고 계속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있으면서도 다스가 계속 현금 배당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다스에서 그 분석을 해본 거 보니까 다스에서 나갈 돈이 한 2,000매도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상속세 지금 뭐 청와대에서 개입했다고 하는 그런 방식대로 하면 다스에서 나갈 돈이 한 60억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속세의 어떤 선택 방법에 있어서도 실소유자를 위한 그런 상속 방법을 택했다. 특히 지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종합증명이 있습니다. 그러한 관한 문건을 볼 때는 이제 MB가 실소유자가 아니냐 이제 그런 의혹이 더 증폭된다는 얘기고, 이제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2008년도 문건인데, 예. 2008년도와 관련해서는 스위스 계좌에서 이제 140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해요, 다스가. 그래서 스위스인의 계좌 140억이 김경준 우리가 잘 아시피 BBK와 관련된 사람이 스위스 계좌에 넣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권한이 있다고 미국에서 소송을 하는데 여기서 패소를 하게 돼요. 그리고 오히려 주가 조작가 피해자로 돼 있는 옵셔널 캐피탈에 그 소유권이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계좌에서 140을 가져오는데, 그 당시에 지금 참여연대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대통령이 그 당시에 직위를 남용을 해서 예. LA 영사랄지 그걸 동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압력을 가해서 그걸 가져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번 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민정수석실과 관련된 행정관이 여기다 이제 개입을 했다는 거죠. 그러한 문건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들은 네. MB에게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의혹들이 다 이제 문건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런 정황들인데요. 이런 쏟아지는 다스 실소유주의 의혹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단단히 좀 뿔이 난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식 한 주 가진 게 있느냐, 이거 수사할 사항 아니다. 노무현 정부가 임명한 특검이 다 조사했는데 왜 뒤지냐, 이런 반응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계속 주장하는 것이 예. 그 다스는 나하고 관련이 없는 문제다. 나한테 질문하지 마라. 그러면서 주식 여러 가지 이제 관계를 봤을 때도 이거는 본인의 친형인 이상은 씨와 그리고 처남인 김재정 씨가 이제 그 대표적인 대주주로 있는 그런 회사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한 그 의혹에 대해서는 정호영 특검에서 샅샅이 조사를 했지만 나와 관련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조사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 보복 행위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계속 대응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점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가 아니냐, 그런 의혹에 힘을 보태는 그런 정황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이제 관건은 직접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까지 가느냐, 이 부분인데요.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진술이라던가 어떤 이런 문건들의 내용, 이게 좀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것 가지고는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예. 그런데 지금 5번째 수사 아닙니까? 근데 4번째 수사까지도 사실은 뭐 실소유자가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된 증거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면죄부를 줬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2008년도에 정호영 전 특검이 특검 수사를 했을 때인데 그때도 이러한 자료들이 상당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 격리 말단 직원이 횡령한 걸로 결론을 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부실 수사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삼청각에 만나서 꼬리곰탕을 먹으면서 한 2-3시간 조사를 해서 끝냈다. 그래가지고 예. 부실 수사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내부에 그때까지만 해도 내부 핵심 인물들이 뭐 제대로 얘기를 못했다고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은 뭐 다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문건들도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또 현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 의지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완벽하게 수사가 된 다음에 반드시 MB에 대해서 뭐 조사해서 부르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예전의 수사하고는 지금 상황이 달라졌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해서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자,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이 지금 연일 임종석 그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 방문 왜 했느냐 이 공세를 지금 계속 펴고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이름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 이유와 관련해서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면에는 그 배경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는 것이 아니냐 뭐 네. 그런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아랍에미리트와 20조 원의 원전 수주 이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도 물론 이제 50조 이상의 원전 관리와 이제 운영 뭐 관련해서 수주를 하게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UAE 실세들과 이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무래도 이명박 그때부터의 어떤 네트워킹을 통해서 현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와의 뭔가의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이와 관련해서 뭔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추측이 지금 나돌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과 이제 친한 홍준표 대표라든지 아니면 예.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제 대표적 친이계 인물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또 김성태 원내대표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에 좀 만났다는 거를 이제 알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아랍에미리트 이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자유한국당에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이 이제 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총공세와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종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뭐 그럴 그렇게 가능성은 이제 좀 배제할 수 전망을 없는 것이죠. 해보시면. 이제 당장 예. 오늘 오후에도 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예방을 이명박 전 하죠. 대통령을 이제 신년 인사차 이제 예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내대표도 최근에 만났었고 오늘 이제 홍준표 대표하고도 만나는데 거기서 또 이 아랍에미리트와 관련해서 뭔가 좀 비밀 얘기가 오가지 않을까. 뭐 물론 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아랍에미리트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하면서 뭐 이 정부가 뭐 잘 뭐 수습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좀 애들러서 말하고는 있습니다만 뭐 이 정계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아랍에미리트와 이 문재인 정부와의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예. 확실한 뭐 소스를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오늘 특히 이제 홍준표 대표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동이 상당히 관심을 끄는 예. 그런 사안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오후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한국당이 지금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특사 방문을 두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축축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주목할 만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들어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2009년에 이명박 정부에서 아랍에미레이트로부터 원전을 수수했어요. 전혀 알려지지 않아. 한국 아랍에미레이트 간의 군사 양해각서가 체결이 됐다. 최근에 갈등이 벌어진 것은 이 양해각서의 이행 여부를 두고 양국 간에 상당한 신뢰 손상이 갔고 그 결과 갈등이 발생해서 이거를 수습하러 임종석 실장이 특사로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하게 됐다. 이게 제 분석입니다.
양해각서는 우리가 들어줄 수준을 초월하는 굉장히 국내법에도 저촉이 되는 무리한 내용이었고 어떤 내용? 잘못된 약속이었습니다. 그 체결한 시점은 MB 정부 때입니까? 이게 참 저로서도 이해가 안 가는데 네. MB 정부 때 UAE하고는 원전 수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해각서 체결이 바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럼 그걸 언제 그럼 체결이 된 겁니까? 지금까지 확인되는 바로는 네. 박근혜 정부 초기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게 사실 원전 수주는 이명박 정부 때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이 양해각서 지금 김종대 의원 말대로라면 양해각서는 박근혜 정부 초기 때 아마 그 체결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건 김종대 의원 말이 예.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데 물론 이거를 뭐 본인이 뭐 한 2009년부터 자기 기자 시절부터 네, 굉장히 네. 오랫동안 취재를 확인을 해왔다 이런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하던데요. 저 내용 자체도 상당히 왜 정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RMT를 왜 갔는가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는 부분 예. 이런 것도 상당히 일치한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국익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2009년대 원전을 땄지 않습니까? 계약해서. 근데 그 당시에 아마 아랍에미리트에서 서로 군사와 관련된 서로 어떤 방위 조약을 맺자고 이렇게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군사 상호 방위 조약은 국회 이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군사 상호 방위 조약이 됐건 협정이 됐던 것 간에 이것이 외부로 알려지는 말이죠. 예. 아랍과 이스라엘 관계는 적대적 관계 아닙니까? 네. 또 아랍에미리트하고 이란과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 정말 체결을 하면 그 원전 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제적 불이익과 이제 외교적으로 엄청난 우리가 데미지를 입을 수 잘못하면 있는 또 아랍 분쟁이 연루될 위험까지도 그렇죠. 감수를 해야 그런 되는 상황이었기 상황이에요. 때문에 아마 원전을 일단 수주하면서 약간의 뭐 군사 서로 어떤 걸 맺자 그런 얘기는 온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아랍에미리트 쪽에서는 군사 상호 방위 조약을 맺자 하니까 이건 우리의 미국과 되어 있는 거고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니까 이건 안 된다 해서 그럼 상호 방위 협정 정도 맺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외교부에서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도 외부에 알려지면 엄청난 파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된다고 하니까 거의 뭐 양해각서 정도로. 우리 MOU는 뭐 메모랜덤이라고 서로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이행이 안 되고 박근혜 정부로 넘어온 겁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실 원전과 관련된 예. 뭐 운영에 대해서는 또 54조인가 또 땄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이행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비밀리에 상호 방위 협약이 아니고 그 하인가의 낮은 단계 이제 양해각서 정도 했는데 계속 이행을 하는데 이행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서로 관계가 소원해졌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임무를 띠고 있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가서 예. 어떤 서로 소통을 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취지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 이제까지 의혹을 가졌던 것들이 저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왜 임종석 비서실장이 갔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왜 정부에서 그토록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전 정부와 어떤 소원한 관계를 풀려고 갔다. 이런 얘기 그리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이런 얘기들이 어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김종대 의원의 말을 좀 들어보면 그동안 좀 궁금했던 퍼즐이 맞춰진다. 이런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국회 비준까지 가기 굉장히 껄끄러운 이런 어떤 국가 간 협정이 아니라 MOU까지 단계를 낮추고 그리고 나중에 밀어서 한 이 내용은 도대체 뭐였을까? 이 부분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그 지금 김종대 의원 얘기는 지금 이제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제 설득력은 있어 보입니다. 또 예. 김종대 의원 자체도 워낙 군사 전문가고 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제 국방 관련 그 청와대에서 행정관도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지금 그 청와대 인사들하고 현재의 청와대 인사들하고도 좀 나름대로 이제 교류가 있는 인물이 그래서 상당히 좀 그 설득력도 있고 신빙성도 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일단 하여튼 그 여러 가지 협정, 군사지원 협정은 맺은 것으로 보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상호 방위 조약을 맺으려고 했지만 그거는 이제 뭐 국회 비준도 필요한 거고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것은 미국하고만 맺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뭐 할 수가 없는 한미 동맹에도 것이죠. 영향이 이제 국회에서도 있을 그 수 있어요. 부분은 예. 이제 비준이 안 될 것이 이제 뻔하기 때문에 일단 그거보다 단계가 낮은 이제 군사지원 협정 정도 맺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뭐 예를 들면 이제 방위 산업과 관련해서 이제 서로 상호 협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기 체계 개발하는 것이라든지 지금 이제 저 특전사가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크 부대가. 그러니까 예. 그 특전사뿐만 아니라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제 병참이라든지 뭐 다른 뭐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관련 그 군사 협조 이런 부분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아마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협정을 맺어 왔는데 이제 그 이 정부 와서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도 제대로 이제 그 부분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됐고 또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봤을 때 이 여러 가지 협정은 상당히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을 계속 이행하기에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까지 직접 가서 그와 관련해서 담판을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 예. 뭐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자리에 그 이 아부다비 그 행정청장을 맡고 있는 칼둔 원자력공사 그 이사회 의장도 이제 배석을 했던 것이고 왜냐하면 이것이 다 이제 원전 협정하고 원전 그 수주하고 다 연관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고 또 칼둔 그 이사회 의장이 뭐 다음 주 정도에는 이제 국내로 들어온다는 뭐 그런 그 보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 서로 이제 오고 가고 하면서 여기서 뭔가 서로 간에 뭔가 뭐 담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그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네. 어쨌든 그 확실한 것은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뭐 상호 방위 조약까지는 아니어도 군사 협정과 관련해서 상당한 부분의 어떤 서로 협의는 있었다. 예.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양국 간에 뭐 갈등 상황이 빚어진 것이 아니냐, 뭐 그런 뭐 추측이 가능한 것이죠. 어쨌든 지금까지 팩트로 밝혀진 건 없고 추측만 난무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두 분 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한국당은 임종석 비서실장 왜 아랍에미리트 갔느냐 이거 가지고 계속 국정조사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동 기자. 이게 국정조사로 막상 들어가게 되면 이게 한국당이 유리한 상황입니까? 뭐 반드시 일단은 이제 유리한 국면이 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죠. 예, 왜냐하면 어쨌든 현 정부가 이제 갔던 이유를 뭐 서너 번에 걸쳐서 이제 바꿨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처음에는 뭐 거기 현지 부대를 이제 위문하기 위해서 갔다 그랬다가 점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양국 관계가 이제 틀어져서 소원해진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갔다. 또 뭐 대통령의 친서를 주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좀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뭐 국민 모르게 어떤 군사 지원 협정이라든지 거기에 뭐 좀 여러 가지 좀 비밀스러운 뭐 그런 그 약속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은 상당히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겠죠. 네, 한국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수위 조절을 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한국당 해가 바뀌어도 좀 색깔론 공세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탁상 달력 속의 그림을 문제 삼았습니다. 통일을 주제로 한 그림에 북한 인공기가 들어가 있어서인데요. 홍준표 대표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인공기가 은행 달력에도 등장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괴벨스가 판치는 언론 조작 시대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민심입니다. 괴벨스가 판치는 언론 조작 시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 지금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저 그림이 이제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이고요. 우리은행에서 주최한 어떤 통일나무가 쑥쑥 자란다 이런 주제로 지금 그림을 그린 거예요. 통일나무가 있고 어린이가 이제 밑으로 내려와 보면은 이 통일나무가 양쪽에 이제 뭐 인공기하고 태극기를 들고 이렇게 웃고 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저게 뭐 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대상을 받았고 사실 뭐 교수들이 심사위원회에서 저걸 대상으로 이제 선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에 저 그림 보지 않고요. 이제 홍준표 대표의 저 말을 듣는데 저도 약간 섬뜩하더라고요. 저런 일이 있어?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은행 달력에. 예, 그래서 저 그림을 딱 봤더니 뭐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심각한 그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말이죠. 초등학생이 뭐 사실 그릴 수도 있고
근데 그런데 아마 성인의 도움을 좀 받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굉장히 짜임새가 있어요. 네. 그리고 초등학생 정도 더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옆에서 통일에 대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분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것이만 저것이 뭐 언론 조작이랄지 뭐 괴벨스를 얘기할 정도 사안은 아니다고 봐요. 왜냐하면 물론 뭐 인공기가 저는 뭐 처음에 홍준표 대표 말만 들었을 때는 인공기가 태극기에 있다고 그래서 아 태극기가 이렇게 있는데 위에 인공기 이렇게 그려놓은 걸로 잘못 알았는데 보니까 나무가 인공기고 우리 태극기를 들고 있는데 약간 높은 나무에서 태극기를 들고 있는 듯한 모습이기 때문에 물론 뭐 자유한국당 어떤 보수 정당의 입장에서는 뭐 이의 제기를 할 정도는 되겠지만 저걸 언론 조작이랄지 아니면 이제 정부과 관련된 걸로 문제 삼는 것은 좀 과도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장제원 대변인은 탁상 달력마저 정권의 아버는 우리은행을 규탄한다 이런 뭐 대변인 논평까지 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자유한국당이 사실 뭐 모처럼 이제 한 건 했다고 생각하고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대표는 물론이고 이제 장제원 수석 대변인도 이제 논평을 내고 그랬던 것인데. 일단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조금 좀 오버한다는 뭐 그런 좀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남북 통일이라는 것은 뭐 남한과 북한이 그 통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남한과 북한 서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태극기와 인공기가 나오는 것이고 남쪽 그 어린이와 이제 북쪽 어린이가 이제 그 나무에 나오는 것인데 그거를 가지고 무슨 여기 뭐 안보관이 뭐 흐려졌다든지 아니면 뭐 장밋빛 대북관을 보여준다든지 뭐 그리고 뭐 우리은행이 지금 뭐 이 정부에 이제 뭐 아부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조금 좀 일반인의 정서에서 봤을 때는 좀 지나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리고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 사실 그 보수 정당이긴 합니다만 너무 이제 그런 그 안보 장사라고 할까요? 뭐 그런 쪽에 너무 많이 지금까지 기대왔던 뭐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번 이슈도 제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 또 이 인터넷에서는 또 지난해 그 대선이 있을 때 그 자유한국당 그 경남도당에서는 또 이 화면을 보시면 좀 나오겠지만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에서 이 북한 인공기를 또 활용해서 또 이 대선에 좀 활용하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바로 저홍보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은 물론 이건 좀 뭐 다른 측면이긴 합니다만 뭐 1번하고 3번 후보는 거기에는 그 인공기를 갖다 놓고 2번 홍준표 후보에는 뭐 태극기를 갖다 놓고 그러니까 1번과 3번 후보 당시에는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그러니까 뭐 북한과 상당히 관련이 있는 종북 후보고 홍준표 후보만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후보다. 뭐 이런 의미를 이제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인공기를 이제 활용한 측면도 있는데 그런데 인공기가 그 뭐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에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좀 지나친 측면이 있다. 물론 지난해 이 대선 과정에서도 이거는 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 그래서 선관위로부터 이제 경고를 당시에 받았었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서 당시 이제 삭제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뭐 이런 그 북한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지나치게 이제 경직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제 앞으로 향후 이제 남북 관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좀 이 부분은 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뭐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인공기 공세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별로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는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뭐 새해 되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쑥쑥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색깔론 말고 좀 다른 전략을 찾아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친박 의원들 홍준표 대표가 또 이제 자동 소멸의 길로 간다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지금 최경환 이우현 의원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만약에 나란히 구속이 된다면 이 자동 소멸의 길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손 안 대고 코 푼다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이 뭐 알아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둘 다 구속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특히 이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본인한테 돈을 주었던 사람들이 지금 구속돼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도 뭐 굉장히 많아요. 10억 이상 되고 또 돈을 준 사람도 굉장히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 명백하게 아마 범죄 사실에 대해서 뭐 소명이 된다고 한다면 영장이 발부할 가능성이 크고 또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전에 뭐 그 누구죠?
조윤선 정무수석, 예. 조윤선 정무수석 영장이 기각됐는데 그 사안과는 좀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경제부총리를 했었고 당시에 국정원의 어떤 예산이 굉장히 절감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대가성이라든지 직무관리성 인정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제 만약 영장이 발부돼서 둘 다 이제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친박에서 가장 좌정이라고 할 수 있는 최경 의원이 구속이 되기 때문에 네. 향후에 있어서 어떠한 인적 청산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목소리를 낼 사람이 거의 없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고 그러면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친박이란 개파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가 사실은 맞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죠. 뭐 최경원 의원뿐 아니라 이후현 의원도 서청원 의원의 어떤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친박 청산이 이런 수순으로 이제 마무리돼 가는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그 친박이라는 그 집단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네. 이루어진 그 계보 아니겠습니까? 그런 네. 계파였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뭐 영어의 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구심점을 잃었고 거기다가 이제 대표적 친박계 의원인 그 최경환 의원이나 또 이우현 의원이 만약 이제 구속까지 되게 되고 어쨌든 뭐 사후 처리를 이제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친박계는 급속하게 와해 국면을 간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자유한국당 내에서 그렇게 되면 홍준표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홍계가 이제 새로운 계파를 이룰 것이고 이제 그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반대하는 반홍계 이렇게 네. 아마 자유한국당은 친홍계와 반홍계로 이렇게 나눠지고 앞으로 이제 그 친박계라는 것은 점차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친박의 중심인 박 전 대통령 새해 첫 재판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자, 법원에서 법 얼마나 정말로 아픈지 좀 확인을 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국선 변론 측에서 사실 본인이 국선 변론도 접견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국선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죠. 그러면 지금 명분상은 말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검찰 수사 거부하고 그다음에 또 재판 나오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물론 뭐 정치 보복이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명분상 겉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이제 건강이에요. 건강.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국선 변호 입장에 좀 답답한 면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사실은 뭐 구치소에 이 얘기를 해서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네. 있는 그런 권한이나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재판부를 통해서 좀 건강 상태를 확인해달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사실 재판부가 대통령의 어떤 건강 상태를 확인할 그런 위치는 아니에요. 단지 재판을 받는 사람이 굉장히 몸이 안 좋다. 그런데 재판을 가지 못한다 하면 본인이 그에 대한 소명자를 내는 게 맞죠. 예. 근데 워낙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접견도 않고 불통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국선 변호인이 이제 특이하게 재판부에 좀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청도 처음에 왜 이런 걸 요청하느냐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뭐 어느 정도 좀 받아들여서 구치소에 이제 확인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네, 계속 불참을 하게 되면 이제 양형하는데 이게 악재가 되느냐, 일반 사건과 다르다, 뭐 이런 주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 혹시 최순실과 내통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좀 일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박영수 특검팀 특별수사관을 지낸 이정원 변호사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들어보시죠.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사이에서 비둘기가 오가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뭐 거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접견 자체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과연 그럴 수 있을지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한 방향을 같이 보고 가고 있는 네. 재판 결과에 대해서 예. 공범의 입장이기 때문에 예. 아마 뭐 마찬가지의 포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일부 지지 세력을 등에 업고서 네. 정치 공세로서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싶습니다. 결국 재판을 거부하는 것이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게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맞는 얘기겠습니다만 예. 최순실 씨야 뭐 무슨 최순실 씨가 지지 세력이 있겠습니까? 뭐 그리고 그러니까요. 예. 그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서로 뭐 일부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의혹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상 그 한국 교도 행정의 여러 가지 현재의 어떤 치밀함 이런 걸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이제 비슷한 재판 전략을 쓰고 있으니까 이제 결국 이게 뭔가 서로 간에 어떤 교감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 뭐 제가 보기에는 각각 뭐 사실상 그 반포기 상태에서 어차피 이거 뭐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 최순실 씨한테도 뭐 징역 25년이 지금 구형이 된 상태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그 수단으로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재판 포기와 같은 뭐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예. 자, 어쨌든 박 전 대통령 일관되게 지금 재판과 수사에 협조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 탄핵 심판 당시에도 그런 태도가 파면을 결정하는 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던 이정미 전 헌재소장 대행, 당시 이정미 대행이 앉아 있었던 붉은색 등받이 의자, 혹시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헌재가 이 의자를 모두 교체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여기 사진 2장이 있습니다. 둘 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인데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자, 의자가 다르죠. 헌법재판소가 30년 만에 의자를 바꿨습니다. 높이 솟은 붉은색 등받이에 무궁화 문양의 휘장이 새겨진 목각의자. 1988년부터 약 30년 동안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지켜오면서 우리 헌법사의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때마다 함께했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난해 3월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대행이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주문을 읽을 때도 이 의자 위에 앉아 있었는데요. 헌재를 상징하던 이 목각 의자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대신 연갈색 의자가 자리를 채웠습니다. 재판관들 머리 위로 위압적으로 솟아있던 등받이는 최대한 낮췄고요. 무궁화 문양의 휘장은 뺐습니다. 권위를 벗고 국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부드러운 가죽 재질인데요. 오랜 시간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아 심리하다 보니 허리가 아팠다는 재판관들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새 의자는 한 개 100만 원 정도로 따로 주문 제작하지 않고 시중에 팔던 의자 중에 골랐다고 합니다. 권위는 내려놓고 기능은 보완한 헌법재판소의 새 의자 어떠신가요? 재판관들이 더 낮은 곳에서 더 열린 마음으로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주춧돌이 되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교를 하고 보니까 새로 교체된 의자가 좀 더 편안하긴 하겠다 이런 느낌은 드는데 실용성, 탈 권위 이 두 가지 의미를 담았는데요. 어쨌든 탄핵 이 의자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거네요. 네, 뭐 권유는 내려놓고 기능은 보완하고 저 의미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네요. 그런데 예. 사실 뭐 재판이나 이제 법정, 이거 헌재랄지 이제 재판, 대법원, 뭐 이런 사실은 권유가 좀 필요한 것이죠. 근데 권유 자체를 이제 의자나 이제 시설로 할 게 아니고 사실은 판결로서 국민한테 존경받고 이제 권유를 받는 게 좋다고 봐요. 그래서 저 의자 자체가 사실은 헌법재판소 아니면 대법원의 어떤 상징을 의미했었거든요. 그런데 저 의자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나무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머리 위까지 오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게 머리도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아마 특히 뭐 헌재 재판관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이제 나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의자가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그렇죠. 저렇게 앉아 있으면 진짜 오래 앉아 있으면 그렇죠. 굉장히 힘들겠네요. 이참에 이제 저런 부분을 좀 권유를 좀 탈피하고 그다음에 의자도 좀 약간 신체에 좀 친화적인 그런 의자로 이제 기능을 좀 보완한 것 같은데 아마 저런 부분 모습들이 뭐 단순히 의자의 어떤 교체에 불과하지만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에 좀 더 다가가는 이제 헌재, 헌법재판소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또 국민과 연관된 부분은 이제 헌법 소원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어떤 기본권 침해랄지 이제 그런 걸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좀 더 국민에게 좀 다가가야만이 또 국민들도 존경을 하고 권유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네, 자 역사 속으로 사라진 탄핵 의자 얘기까지 잠시 나눠봤고요. 이제 남은 시간은 계속해서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좌고우면하지 말고 당이 혼연일체로 통합을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당직자 여러분들께서 중심 잡고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안철수 당대표님의 건배 제의가 있겠습니다.
젊은 사람들 유행하는 용어 아시죠?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처음 시작했다고 하는데 가자보다 더 강한 말이 가자! 국민의당 가자! 가자보다 더 강한 말이 가즈아.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대표 꿋꿋하게 정말 새해에도 아재 개그를 이어가고 있는데 저 아줌마인데 가끔 이 아재 개그를 보면 웃음이 안 나와서 좀 당황스럽긴 하거든요. 아재 개그 자체는 사실은 뭐 정치인이 딱딱함을 좀 예. 보완을 하고 좋은 면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아재 개그가 좀 지나치면 사실은 좀 지루한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가자보다도 이제 더 강한 가지야 했는데 저 부분은 약간 좀 2% 부족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지금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르가 많이 있고 비판적인 시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비트코인과 관련된 사람들이 가자 할 때 그냥 무조건 투자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 그러면 사실은 그 모든 걸 잘 판단해서 정말 피해가 없는 그러한 투자, 이성적인 투자를 해야 하는데 무조건 뭐 돌진해서 투자해서 네. 돈을 벌자는 그런 용어를 갖다 쓴 것은 좀 굉장히 좀 부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뭐 본인 입장에서는 향후에 통합과 관련된 의지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저런 건배사를 좀 한 것으로 좀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약간 좀 과정에 있어서 좀 뭔가 좀 석연찮은 면이 좀 있었다고 보고 향후에 있어서는 아마 뭐 본인 입장에서 또 통합파 입장에서는 아무튼 국민의당을 끝까지 끌고 가서 통합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은 굉장히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어쨌든 비트코인 사용자들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어떤 가져다 쓴 말 자체가 조금 부적절했다. 그렇죠. 자, 일부 뭐 국민 중에 일부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이건 뭐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인식 속에 있는 그런 단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안철수 대표의 이 통합을 향한 의지만큼은 굉장히 뭐 새해에도 활활 타오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뭐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의 통합 추진 움직임을 두고 야바위의 비유를 지난해 했었죠. 여기 안철수 대표가 발끈했는데요. 이 목소리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정치권의 국민들이 좀 흥미롭게 보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국민이 흥미로워합니까? 피곤해하지 않나요? 아니 저는 그런 야바위 자체에 저는 흥미가 별로 없어가지고 국민이 흥미롭게 지켜본다는 것도 요즘 그러한 그 구태 정치 국민이 관심 없거든요. 다른 당 내의 그런 통합 움직임, 외연 확대 움직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경우를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야말로 가장 두려워하고 우려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당 내부 일까지 그렇게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야바위, 이 추미애 대표 발언에 이어서 나온 안철수 대표 이제 설전으로 이어졌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이 추미애 대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좀 설화를 일으키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굳이 뭐 그렇고 뭐 야바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거는 조금 좀 적절치 않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뭐 안철수 대표하고 그때 당시 민주당 합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렇게 합당했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뭐 그거를 만약에 다른 당 대표가 야바이라고 표현하면 그 당시 뭐 기분 좋지 않을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 해도 될 말이었다.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게 제대로 이 양당 통합이 갈등이 많은데 뭐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좀 점잖게 표현하면 좋았을 텐데 아마 이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좀 더 이제 그 양쪽이 이게 통합할 수 없는 정당들이 이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체성이 맞지 않는 이런 통합은 이거는 뭐 야바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표현하기 위해서 더 강한 어떤 워딩을 쓴 것 같은데 뭐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다른 당에 대한 어떤 예의 차원에서는 뭐 적절치 않은 그런 그 언어를 구사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이 국민의당과 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치는 것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위험연이 될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요.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이제 점점 이제 하나의 어떤 워낙 이제 보수 정당의 어떤 목소리만 이제
이제 담고 있지만 이 그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이 호소하고 있는 어떤 온건 진보라든지 아니면 중도 쪽이라든지 이쪽 어떤 영역을 상당 부분 이 통합정당이 잠식할 가능성을 배제했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려하는 뭐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풀이해 봅니다. 안철수 대표 외연 확장이 두렵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수도권에서는 두 당이 합하면은 뭐 2위로 올라간다 이런 뭐 또 여론조사가 있긴 합니다. 근데 여론조사의 결과 보면 이제 자유한국당보다도 이제 조금 더 여론조사에 많이 나오는 그런 뭐 여론조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여론조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합당을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 거의 좀 추격할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라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 이제 선거라는 것이 뭐 1등한 사람이 당선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약간의 어떤 자유한국당과 견주어서 좀 지지도가 좀 높다는 것 자체 그것 가지고는 더불어민주당과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좀 고문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사실 선거에 꼭 이게 승리할 수 있다 이제 그걸 보장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제 국민의당이나 이제 바른정당 입장에서 보면 어떻든 간에 이제 통합을 하게 되면 현 따로 나눠져 있는 것보다는 지지도는 뭐 올라갈 것은 뭐 분명히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른정당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둘이 합쳐지게 되면 뭐 지지율에 있어서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올라가려고 봐요. 그런데 그게 과연 올해 지방선거에 있어서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내는 그런 정도까지 지지도가 올라가느냐 그것은 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통합추진협의체 오전에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이제 통합 열차가 출발은 하긴 했는데 관건은 전당대회 아니겠습니까? 이제 전당대회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이제 반안파라서요. 이건 전망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지금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큰 지금 딜레마라고 이제 봐야겠죠. 그러니까 전당대회 의장을 이상돈 의원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의장도 이용호 의원 등이 지금 하고 있는데 전부 그 통합에 좀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상돈 그 정당대 의장 같은 경우는 아주 통합에 그 반대하는 그런 의원이고 뭐 전에 그 기자회견이라든지 아니면 기자들과의 어떤 문답을 통해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도 상당히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이번 그 전당대회 의장 그 맡은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이 불편부당의 자세로 하겠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상당히 어떤 기자들과의 접촉이라든지 어떤 언론과의 접촉을 상당히 좀 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전과는 좀 이런 어떤 태도가 좀 누그러진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보는 그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와 이제 일맥상통하는 이제 측면이 있는 것이 지금 그 이 국민의당 내에 반통합파 의원 중에 일부는 뭐 상당히 좀 그 이 통합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어떤 입장으로 바뀌는 뭐 그런 분위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상돈 그 전당대회 의장이 조금 반영한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풀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상황은 전반적으로 이제 좀 그 여론의 추이라든지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어떤 그 여론조사 결과 뭐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 통합정당의 지지율이 뭐 자유한국당보다도 더 나오고 또 점점 더 지지율이 만약에 높아진다. 그러면 이 좀 중도 쪽에 있는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통합에 반대하던 의원들도 상당 부분 이제 통합에 우호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제 그런 그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현 상황에서 어떤 여론의 추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상돈 그 전당대회 의장이 어떤 그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상당히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예, 지금 통합의 또 다른 축 바른정당 이종훈 의원은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의원들에게 이제 집 나가면 고생이다 이런 뭐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건 경험담에서 나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의당은 지금 통합 반대파로 통합의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한다면 바른정당은 지금 내부 탈당이 더 있을까 이게 고민입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지난주에 남경필 지사를 뵀는데요. 예, 본인은 이미 굉장히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당으로 갈 확률이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뭐 그런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복당 계획은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뭐 당 소속이랄까 뭐 그런 정치 일정에 따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고민 끝에 결론으로서 그 적정한 시간에 나오면 되는 거지. 남경필 지사와도 의견을 좀 나눠보셨나요? 예, 간간히 의견을 나눕니다. 네. 큰 틀에서는 비슷한데요. 예. 이제 또
그 구체적인 뭐 당적 고민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남지사께서 좀 앞서 나가는 면이 있어가지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 부분보다는 저는 훨씬 더 고민의 네. 진도가 그렇게 빨리빨리 나가지지가 않네요. 예. 고민이 많습니다. 네, 지금 추가 탈당 얘기 나올 때마다 이제 등장하는 두 지사인데 지금 원희룡 지사 얘기로는 남경필 지사가 나보다 조금 앞서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의 추가 탈당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탈당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남경필 지사가 좀 앞서가는 이유는 지금 굉장히 상대방,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다크호스가 있어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도 보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굉장히 높게 나온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 이제 원희룡 제주지사는 좀 시간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약간 여유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남경필 지사는 뭐 그전에도 여러 가지 인터뷰를 통해서도 1대1로 싸우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 이유는 바른정당에 남아 있어가지고 만약 이게 1대1대1, 3자 구도가 되면 사실 비전이 없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탈당을 결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뭐 일단 합당이라는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합당한 변수가 있긴 하지만 이제 선거라는 것이 항상 막바지에 가면 거의 뭐 1대1 구도가 됩니다. 뭐 지난번 우리 대선 때도 보셨다시피 안철수 대표 그 당시 상당히 후보가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다가 결국 나중에는 보수와 진보의 대립구도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당이 자유한국당이냐 아니면 합당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냐 그거에 따라 좀 갈릴 것 같아요.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유한국당 보수당의 몸을 담아서 선거하는 게 본인한테 이제 훨씬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거죠. 예,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어쨌든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에서 시작된 야권의 정계 개편 내는 지방선거까지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우 YTN 선임 기자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